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사실 우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네. 그중에서 특히 이 산업 현장이라든지 건축 현장 같은 데서 이 안전사고 같은 것들이 추울 때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특히 뭐 요새 보니까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안전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소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시점인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산업안전보건공단 이거 저기 서울에 본사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어디죠? 2014년도에 예. 인천에 있다가 이제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울산의 울산이요? 혁신도시에 아. 예, 그렇게 노동부 산하 다른 뭐 큰 기관들하고 함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이사장님을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워낙 제가 기자를 꿈꾸면서부터도 유명하신 분이어서 그렇죠. 20여 년 동안 언론인으로서는 뭐 네, 환경보건 전문 기자로 예, 활동을 하셨는데요. 언론인으로서 아주 기억에 탁월하신 남는 분이죠.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제 언론인 인생을 바꾼 그런 특종 기사를 할 수 있는데요. 원진 레이온 예. 직업병 참사라고 해서요. 아마 뭐 좀 과장돼서 이야기하면 단군 이래 최대의 직업병 사건. 예. 이거 이제 거기에 이제 이氧화탄소라는 유기용제 독성 물질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세계 단일 공장에서 이氧화탄소 중독 사건은 최대 사건입니다. 그리고 산업보건 이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의 역사는 원진레이온 참사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야 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건이 이 직업병 그 환자만 하더라도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예. 발생했고 지금은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돌아가신 분이 한 3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는 그 정도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왜 이 전후로 나눠서 역사를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건이 1988년 올림픽 직전에 제가 한겨레 신문에 있을 때 이제 특종 보도로 세상에 알렸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사건 여파로 해서 한 6년간 대한민국이 시끄러웠고 그리고 이제 90년대 초반에 지금의 직업환경의학 의사제도가 새로 도입되었고요. 산업보건 전문 간호사 제도도 도입되어 있고 평생건강관리 수첩제도도 도입되어 있고 그 외에도 10여 개의 소위 지금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제도 이런 걸 떠받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때 크게들 지금도 그 기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이사장이 그 시기 90년대 중반까지 저 독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예, 지금 이제 그 구리 그 당시에 이제 구리시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공장이 93년도에 문을 닫았고 그리고 그 기기들은 다 떼어서 지금 중국 단동으로 그 당시에 수출을 해버렸고요. 예, 지금은 이제 한 5천 세대 아파트가 그 자리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련한 특종 보도로 그래도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발판을 마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간 또 우리나라의 산업 재해 수준이 또 얼마나 달라졌나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요. 예, 산업재해 수준이 뭐 20년 전 그 당시와 비교하면 뭐 매우 아주 좋아졌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뭐 35,000불 선진국인데요. 예. 그런 수준의 경제 수준이라든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매우 낮습니다. 소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후진국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제 혹평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년에 지금 이제 산재 사망 사고로 숨지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지표로 삼는 것이
산재 사고 만인율을 따지는데요. 예? 만인율, 만 사람의 근로자 가운데 사망하는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따지는데 지금 현재 그게 0.43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서 한 4명 정도가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우리 독일이나 일본, 영국에 비해서 독일, 일본에 비해서는 한 우리가 3분의 1 수준, 그 3배나 높은 그 수준이고요. 영국에 비해서는 한 10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영국의 1970년대 수준, 독일과 일본의 1990년대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좀 궁금해가지고 생각나는 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일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많아지고 있죠. 예. 이 비율로 따지면 피해를 당하는 노동자들 중에 내국인 비율과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따지면 물론 내국인 비율이 높겠지만 일하시는 현장 물론 그게 지금 음성적으로 일하시는 분들까지 있어가지고 통계 잡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이사장님 보실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국인에 비해서 혹시 더 그런 피해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네, 실제로 더 비율로 따지면 예. 엄청나게 높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 비자를 받아서 오시는 분이 한 10만 명 이렇게 예. 있습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왔다가 이제 이 기한이 됐는데도 가지 않거나 불법 체류하신 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숫자는 한번 2~3배 더 많을 그렇죠.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개 미숙련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되게 위험한 일에 많이 종사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건축 현장이라든지 제조업에서도 매우 열악한 곳에 대기업에 취직해 있는 게 아니라 뭐 10인 기업, 20인 기업 이렇게 그렇죠. 하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많죠. 그래서 1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약 한 100명 안팎이 숨지는데요. 우리 전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지난해에 828명이 숨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체 근로자가 지금 2천만 명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 몇십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실제로는 10배 정도 비율이 내국인보다 외국인 근로자당 중에서 사망을 하시는 분, 우리 내국인 근로자 중에서 사망하시는 분 10배 이상 10배가량 차이 납니다. 물론 이제 대개 우리나라 근로자들 중에서는 서비스업이라든지 사고 위험이 거의 낮은 그런 좋은 일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비교하기는 그렇지만은 갈수록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산재 사고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면 후진적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현재도 좀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니까 산재 유형에 따라서.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뭐 추락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충돌, 끼임 이것인데 이 세 개가 합쳐서 50%가 넘습니다. 주로 추락한 아무래도 높은 곳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주로 건설 현장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도 여러 가지 끼임이나 충돌 이런 거 보면 오늘도 이 보고를 받아 보니까 광명에서 지금 우리 지게차를 소형 지게차를 2층에 있던 것을 이제 다시 6층으로 올려서 다시 작업을 하려고 우리 크레인을 가지고 올려서 6층으로 올려 넣었는데 하필이면 그게 중국인 노동자가 낮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낮에.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위에 사람 위에다가 아이고. 1.몇 톤이나 되는 것을 올려놓으면 중국 가책사해야지 하죠. 그러니까 이게 6층에 올려놓기 전에 그 6층에서 누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확인을 한다든지 그것만 했다면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자꾸 나고 있고 선진국들은 그런 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고의 대부분이 후진적인 그런 사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도 좀 아직도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달부터 1월 17일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부분적으로 대형 사업장 50인 이상 큰 대형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고 나중에 이제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은 2024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고의 한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지금 최근까지의 통계를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엄하게 처벌하고 하니까 주의를 해서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것이어서 아직까지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정착이 되면 개선이 된다. 그럼 바꿔서 얘기한다. 아니 그러니까 50이 미만까지 되고 예. 그게 이제 좀 시간이 1년, 2년 되면 실제로 처벌도 그게 법 정신에 맞게끔 처벌이 되고 뭐 우리가 벌금이나 이런 것으로서 처벌받던 그다음에 인신 뭐 처벌을 받던 좀 되고 그러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은 기대했던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존 표본적인 기업 문화라든지 의식이 좀 바뀌지 않은 거 아니냐 싶습니다. 기업 문화 말씀하셨는데 재계는 좀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예. 예, 그 법이 그 유사한 법이 지금 영국에서 오래전에 이제 시행되고 있고 그 외에는 뭐 외국에서 좀 그런 유사한 법이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도 그냥 기존에 오랫동안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벌금도 물리고 처벌을 해왔죠. 근데 처벌을 거의 뭐 미미하게 해온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김용균 소위 사건이라 그래서 네. 우리 발전소에서 밤에 이제 끼어서 컨베이어 벨트 끼워준 사고로 인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강력한 뭔가 처벌 이런 것이 있어야 기업에서 안전보건에 투자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좀 뭔가 미리 좀 시스템을 안전관리 시스템을 잘 해놓지 않겠냐 뭐 이런 차원에서 만들었죠. 소위 산재를 특히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좀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할 때는 중대재해 예방법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기업주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처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처벌만 피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산업 현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이것이 정확하게 잘 구체화되어서 현장에서 그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 정부에서는 관련해서 더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 중대재해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예, 이번에 이제 11월 30일 날 이제 중대재해 감축 위한 예. 로드맵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네. 그 발표된 내용은 세세한 것들은 제가 여기서 다 소개하려면 또 제가 다 그렇게 기억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예. 예, 과거에는 지금까지의 우리 그 일터에서 중대재해 이런 것들을 감축시키자 하는 것은 주로 뭐냐면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감독하고 잘못이 있으면 지적하고 과태료 물리고 또 뭐 처벌하고 이런 규제와 감독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겠다.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물고기를 항상 잡아다가 줘서 물고기 먹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물고기를 직접 잡을 수 있도록 소위 일터에서 기업주와 근로자들이 그렇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물고기 잡는다는 표현은 결국 산재를 예방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현장에서 소위 유해 위험성 평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기업주도 그렇고 근로자들도 어디가 위험하다, 무엇이 위험하다 이것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해서 개선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밀어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새로운 중대재해 새 정부의 감축 로드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큰 사업장들에 비해서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이게 결국 안전과 안전 돈 문제 하나 지킬 때 있죠. 아닙니까? 모든 게 얘기죠. 그래서 예. 조금 더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공단에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1월 달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제가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포스코라든지 대기업들을 많이들 현대 엘리베이터 많이 다녔거든요. 거기 가니까 상당히 이 안전 관련 인력, 우리가 안전관리 책임자 CSO라고 그러는데 그런 인력도 격상시키고 사람도 200명에서 400명 2배 늘리고 안전보건 관련된 예산도 2배 이상 이렇게 늘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곳에서는 뭐 우리 이 정부나 우리 같은 공공기관에서 신경을 덜 써도 되겠다 싶은데 아무래도 50이면 특히
영세 사업장, 10인, 20인 이런 사업장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그를 여력이 없죠. 예, 지금 현재 당장 기업이 망하느냐, 이익을 내느냐, 마느냐, 이런 지금 수준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 안에서 그거를 잘 관리, 감독하고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공단, 공공기관이 할 일은 대기업이나 이런 쪽은, 자기들이 이제 협력업체나 이런 거하고 상생협력을 잘 하도록 유도를 하고, 앞으로 자그마한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위험성 평가 이런 것도 해드리고 그런 기술 지원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고치고 이렇게 하도록 개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직접 돈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돈의 액수가 많은 것을 우리 그냥 무상으로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융자 사업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들을 중소영서기업에 대해서 내년부터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정말 이건 특별히 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좀 그 공단에서도 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 와서 숨지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서 지난 1월 달에 취임한 이후 여러 공장 현장을 외국인 근로자들 있는 데를 직접 이제 가서 그 중에서 몇 년 계신 분들은 한국말도 좀 하시기 때문에 직접 면담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 8월 달에 저희들이 창원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16개국 대사들하고 거기서 우리가 MOU 양에 이제 각서 이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우리 말이 서툴고 언어 문제가 좀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고령자와 더불어 안전 취약계층으로 돼 있거든요. 예. 취약계층으로 된 게 언어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한국에 처음 와서 낯설고 문화도 낯설고 언어도 낯선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안전보건 교육을 좀 확실하게 시켜서 되도록이면 자기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6개국어로 된 그런 주로 이제 특히 시청각 그런 교재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개발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현지에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좀 교육을 그쪽에서 한국에서 오래 근무 일을 하셨다가 본국에 돌아가셨거나 그쪽에 사회적 영향이 있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각인이 좀 잘 되는 식의 안전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장 유형별로 좀 맞춤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금 내년부터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사각지대를 최대한 늘어줄이셔야겠죠. 그러니까 불법 취업을 하는 노동자들도 당연히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이 인류사적 보편적 인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게끔 또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좀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예, 제 기본 모토는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면 내국인 근로자도 안전하다. 네. 이런 걸로 지금 현재 그런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산업재해가 이런 사고성재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화학물질 급성 중독이라든지 직업성화. 급식실, 조리실 조리사들 폐암 문제 이런 부분은 조금 소홀히 달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1988년에 그 원진이온 사건, 그는 이양화탄소라는 유기용제 중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언론이 한 몇 년 동안에 여러 가지 수원이나 중금속 중독, 톨루인 같은 유기 중독 문제, 그 다음에 제가 1988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면 직업병, 성면이 치명적인 발암 물질이거든요. 네. 그렇죠. 악성 중피점과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이고 한데 성면 문제, 그다음에 유기 중독, 15살 소년 문송명 군의 수원 중독 사망 이런 걸 집중 조명하거나 제가 탐사 보도를 하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런 걸 알려왔고 그 뒤에 제가 10여 년간 성면 추방 운동에서 우리가 2008년도에 성면 사용이 아예 이제 금지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취임하자마자 처음으로 쓴 칼럼이 안전보건은 우리 산업재해 예방안 우리 산업보건은 안전과 보건의 두 날개로 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가 날개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눈에 잘 보이고 막 갑자기 그 현장에 죽는 그런 안전에만 신경 썼다 그러면 미래에는
보건에도 신경 써야 된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왜냐하면 지난해 828명이 이 산재 사고로 사망하셨지만은 지금 직업성 암이나 진폐증이나 이런 화학물질 중독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약 1,200명이 넘습니다. 1.5배나 더 많습니다. 지금 직업성 질병으로 숨지는 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20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매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조금 그걸 좀 약간 살짝 좀 완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사고성 사망자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미래에 앞으로는 더욱더 이것이 지금 당장도 지금 1.5배나 더 많은 분들이 일터에서 직업성 질병으로 숨지고 있고 미래는 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부분에 전국에 저희들 대전, 서울, 부산, 광역 7개 권역으로 올해부터 산업보건센터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우리 보건 전문직들을 거기에 배치를 해서 지금 현장에 그런 우리 일터에 나가서 뭐 작업 환경이 유해 물질이 어느 정도 있느냐, 배기 우리 환기 시설은 제대로 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지도도 해주고 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그 질병이 됐을 땐 인과관계를 따지기도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꼭 나은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직업성 쉽게 인정을 안 할 네. 겁니다. 아니 직업성 질병 중에서 이거는 그 물질이 해서 아주 특정 물질하고 특정 질병하고 바로 연계가 돼 있으면 하기 쉬운데 그렇죠. 대부분 걸리면 예를 들어서 폐암이다. 그럼 뭐 한참 수준의 담배라든지 다른 대기 오염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폐암이 더 많이 다른 생기잖아요. 요인들. 네네. 대개 90% 이상은 그로 생기는데 이 사람이 회사에서 일하다 그렇게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담배를 많이 피우고 해서 됐는지 또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이제 산업보건연구원이라고 거기 전문가들 박사들도 많이 있고 이제 역학조사를 어디서 집단적으로 직업성 질병이 생겼다 원진 내연처럼 그러면 조사에 들어가서 실제로 거기에 일터에서 그쪽에 들이마시는 공기 중에 물질들이 어느 정도 농도가 있었느냐. 그래서 이 정도에 어느 정도 노출되면 이것은 질병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역학조사를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꼭 나은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사실 뉴스에서 이 사고와 관련해서는 잘 듣고 싶지 않은데요. 지난 10월에 또 제빵 공장에서 혼합기 사망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단의 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던 걸로 거기 아는데요. 사고가 좀 네. 저한테는 참 네. 사실 되게 광주 아파트 붕괴라든지 한꺼번에 뭐 10명씩 5명씩 많이 죽는 사고는 제가 현장에 꼭 가서 뭐 2번씩이나 가보고 그러는데 우리 파리바게뜨 SPC 계열의 SPL 제빵 공장에서는 제가 이틀 간격에 2번이나 갔습니다. 그 공장을 직접 가서 네. 방문해 보니까 참 안타까운 젊은 여성 노동자 제가 이제 그냥 참배도 하고 진짜 애띤 얼굴에 참 가슴 아파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2016년도부터 거기에 우리 공단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해오는 안전보건 경영 체계 시스템이 이제 우리는 그냥 공단이 영문 이름은 코샤거든요. 코샤 MS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사후 심사를 하고 있고요. 3년마다 연장 심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여러 가지 혼합기들이 대형 혼합기도 있고 사고 난 혼합기는 뭐 가로 90cm, 세로 70cm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천천히 돌아가요. 천천히 돌아가는 건데도 거기 힘이 셉니다. 말 3마리가 끄는 힘에 이제 모터 동력이 한번 끼어 들어가면 건장한 남성이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팔이 끼어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제 몸이 떠서 이 얼굴이 들어가고 거기가 액으로 돼 있는 소스니까 액에 들어가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질식해서 돌아가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다른 혼합기에 대해서 이런 위험성이 있다. 두 손을 누르면 작동하도록 하라. 이렇게 여러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도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된 혼합기를 직접 살펴보고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이제 지도는 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생명하고 직접 관련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그런 인정을 해줄 때 더 엄격하게 그리고 생명하고 관련되는 것들이 만약에 조금 위협하면 인정 자체를 해주지 않는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취소로도 더 엄격하게 좀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 개선을 지금 종합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걸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말씀 쭉 들어보니까 산업재해라는 게 실제로 사업주들에 있어서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안전 인식에 그 무감각 때문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양쪽에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을 좀 충분히 해주시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특히 네.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주로 안전 불감증 이런 표현을 네. 많이 쓰는데, 네. 제가 저희들이 이제 이 슬로건이 안전은 권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 권리다라는 것은 이제 근로자들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다음에 그러면 기업주는 의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전은 의무다. 이렇게 안전보건은 의무다 되는데, 저는 사실 근로자들은 그것이 권리이기도 하면서 사실 또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 중에 개중에는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는 안전 교육도 하고 뭐 철저하게 장비를 안전띠를 고리를 매라 이렇게 하는데도 뭐 과거에 자기가 해왔던 습관, 또 그것 때문에 귀찮고 뭐 이렇게 번거로우니까 순간적으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게차가 후진을 할 때 뒤를 한번 쳐다보고 하면 되는데 그냥 후진하는 바람에 뒤에 있는 노동자가 삼삼했던 그런 일도 있고요. 그렇게 있어서 이제 가장 첫 책임은 기업주, 경영주에 있겠지만은 근로자들도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소위 근로자들도 안전보건은 권리이자 의무다. 이것이 강조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안전보건 문제는 어느 기업주, 그 다음에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작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가스가 노출됐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그렇죠. 수만 명이 예. 숨질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얼마 전에 LPG 가스 축전소 폭발해가지고 예. 또 네. 예. 우리가 2012년도에 고미 예. 휘버글로벌에서 그 당시에 불화수소가 노출돼서 주민 그렇죠. 3,000여 명이 예. 그런 사고들이 있거든요. 과거에 인도에서는 보팔에서 수만 명이 죽는 그 주민들이 죽는 사고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시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다. 소위 소위 직업병과 동시에 환경병이다. 저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행정부에 있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국회 그리고 사법부가 사고의 원인에 걸맞게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고요. 입법부도 제때 제대로 현장에 작당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을 누구나가 다 어느 정도는 기업주나 근로자들이 다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법들을 만드는, 이것이 다 전문가들하고 다 엮여서 종합적으로 이게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안전보건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산업재해 제로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하지만 예. 지금보다 아까 독일의 4배, 영국의 10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진짜 독일이나 유럽 수준으로 낮춰야겠죠. 그때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노력해 주시겠고 물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얘기한 것,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의 기본적인 생존권에 관한 얘기도 된 것 같습니다. 인권은 사실 지역과 문화 모든 걸 다 초월해서 네. 인류의 보편사적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산업재해 이 부분이라는 건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고요. 인권이라는 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인권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인권이란 건 근본적으로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목소리를 오늘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